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5월 31일 일요일 뉴스에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에이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 증가세로 추가 확진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의 대유행 여부를 결정할 중대 고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 유용은 없다고 소명했지만 딸의 장학금 논란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콩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중 줄타기 외교가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쿠팡발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7명 늘어 모두 11,4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2명, 서울 6명, 인천이 3명으로 80% 가까이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고 이후 79명까지 급증했다가 점차 줄어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자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면서 증가세도 주춤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학 선교단체인 CCC와 강남구 소재 교회를 통한 연쇄 감염 가능성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어제 밤늦게 가천대 CCC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8명이 된 건데요. 앞서 지난 28일 CCC 회원인 28살 남성이 확진된 이후 접촉자인 동료와 강남구 소재 교회 목사 등이 확진됐고 교회 목사를 통해 신도 1명이 확진됐습니다. 가천대와 성남시는 확진된 학생 2명과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분석해봅니다. 백순양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이제 27명이 늘었습니다. 백 교수님, 이 정도면은 쿠팡발로 시작됐던 어떤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쿠팡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이태원 클럽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최근 4일간 79명에서 58명, 39, 27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실제 이것은 방역당국이 아주 신속한 조치로 4,300명을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다 끝나가니까 줄어든 것이고 그 이후가 더 문제죠. 이 4,300명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 우리 그 지역사회 노출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태원 클럽발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전에는 실제로는 거기 갔었다고만 해서 진단받는 일은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기에 이태원에 갔었다는 것만으로도 익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 8만 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4,300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100%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당국의 한계예요. 계속 나오면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접촉자는 찾아갈 수는 없다. 자발적으로 진단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상황에 동선에 있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증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동선에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증상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엄중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네. 네, 또 확진자 중에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평론가님께 여쭐게요. 네. 지금 확진자 중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회원과 네. 또 서울 강남구 소재 교회 목사 신도 8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종교활동을 사실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걱정도 큰 거고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종교는
사실상 처음에 신천지 교회의 어떤 사례 때문에 상당히 좀 거리두기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서서히 주말마다 예배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이 대학생 선교회 말씀하셨지만 이 선교회는 전국 대학교에 전부 다 있는 그런 그 아주 대규모의 그런 클럽입니다. 동아리 활동처럼 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하나의 어떤 사례지만 한 가지 어떤 걱정되는 부분은 이 연합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대학교에 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예배 총력전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회복하겠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지금 또 나타날지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지그재그로 앉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계의 어떤 확산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간 군포 확진자가 있는데 또 그 같은 무리 중에서 또 확진자가 더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관광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뭐 쿠폰 같은 거, 할인 쿠폰, 숙박 할인 쿠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지원, 관광 산업을 하는 이런 지원 방안 자체가 아직은 좀 뭔가 설익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24명 중에 한 분만 지금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이 발열이 29일 날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 전 27일의 동선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 24명 중에 이분 빼놓고 4분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그분 중에 한 명이 지금 27일에 발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까지 확대됩니다. 즉 제주도의 동선이 전부 다 지금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27일만 나와 있다. 27일에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27일 증상이 있는 분이 나옴으로써 제주도의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좀 그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관광을 그러니까 양성화하고 또 이렇게 북돋우는 부분이 너무 이르지 않았느냐. 지금 7월 달이 이제 곧 안 남았습니다. 그럼 7, 8월 달 또 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속에서 지역의 확산이 만약에 굉장히 확산이 더 커진다면 지금 정부가 이제 상하수 방역이라는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짚어볼 게, 그러니까 양성률이라고 하죠. 평균보다 배 정도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이요. 23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벌써 13일 날 다수의 감염자가 있었고 이 사이에 증폭이 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2%에서 3% 이하는 상당히 낮은 거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에 있을 경우에 있어서도 대구에서 최후로 일반 시민들을 조사했을 때도 3%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3%로 엄중하지만 실제로 이제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다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장 내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 또 방역당국에서 빨리 자원해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이 확산세라는 것은 어디서 어떤 데에서 또다시 집단 발생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다른 물류센터라든지 콜센터는 지금 다 집단 발생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안심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뭐 콜센터라든지 물류센터 꼭 집단 발생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데서 또 엉뚱한 데서 집단 발생이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모르니까 걱정이 되죠. 네.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더 일 활동량이 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작업 환경이
오히려 안 늘어나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작업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사회적인 거리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리고 또 일용직이 되다 보면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지켜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것은 또 초동 대처도 잘못됐죠. 방역 책임자가 초기 대응을 해서 직장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현실이 그랬겠습니까? 방역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어갖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침을 잘 만들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시민들은 택배를 시켰을 때 박스를 받으면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택배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제 그런 의미로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쿠팡맨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서.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지만요, 교수님.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예방수칙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상황이 제로일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 경로는 사실은 아직까지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결국은 쿠팡맨들한테, 이송요원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되었고 배달을 했다 했을 경우에 위험이 완전히 없냐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종이박스나 이런 데에서 바이러스가 감출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도 물론이려니와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은 그 손을 잘 씻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투표할 때 썼던 것처럼 이 비닐 장갑, 일회용 비닐 장갑을 쓰고서 완전히 잘 처리만 한다면은 이런 위험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요즘 이제 온라인 게시판에는 워낙 이제 불안한 분들이 많으니까 뭐 각종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택배 박스는 뜯는 즉시 집안에 두지 말고 바깥에 두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주문 상품은 배송 조회가 되니까 어느 물류센터에서 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집 안으로 들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부천의 물류센터에서 온 거는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벌써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물류센터에서 온 거라고 과연 그게 그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니고, 실제 뭐 비닐 봉투라든지 뭐 비닐 테이프라든지 이런 데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걸 접촉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 잘 닦고 눈, 코, 입 만지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등교 계약은 시작이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긴 한데요, 평론가님. 네네. 우려를 했던 이제 고3 학생, 부산에서 확진이 됐는데 감염 경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7명이라고 앞서서 보도를 했지만, 말씀하셨지만 걱정되는 건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이 숫자보다도 더 걱정이거든요. 이 고3 확진자는 증상이 있고 이제 이 조퇴를 하고, 사실 증상이 있어서 조퇴를 했는데 그냥 집으로 갔어야 됐는데 또 PC방에 들러서 몇 시간, 5시간 동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PC방과 관련돼서 또 지금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 특히나 감염 경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부산 지역에 지금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당국의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저 백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 근데 이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전염력도 좀 낮아질 것이다.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바이러스의 상황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남반구인 경우에 겨울로 가기 때문에 많이 확산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북반구인 경우에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약해진다 하는 것이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서로 만날 확률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아무리 약해도 감염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믿을 시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는 걸 빨리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백신인 경우는 좀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치료제인 경우 지금 렘데시비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 치료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좋은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요, 마스크를 썼을 때 이제 기존의 뭐 KF94 같은 것들은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덴탈 마스크 써도 되냐, 괜찮냐, 성능 괜찮은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어때요? 그런데 덴탈 마스크 괜찮습니다. 도리어 지금 수요가 너무 넘쳐서 공급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나 합니다. 근데 30도가 넘을수록 사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마스크가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덴탈 마스크만이 아니라 사실 KF94를 꼭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 KF80만 하더라도 전문가분들이 계속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가볍고 또 밀착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이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쓰냐도 중요하지만 밀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를 꼭 가려야 된다. 코 점막으로 이 전염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시면 KF94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인데 여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마스크가 참 답답해졌는데요. 덴탈 마스크도 괜찮다고 합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내 정치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윤미향, 이제는 국회의원이죠. 윤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부금 논란에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의혹이 자꾸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을 딸 학비로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올린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에 이어 윤 의원의 딸이 참여했다던 나비기금 또한 개인 계좌로 받아 논란을 추가했습니다. 네, 어디까지가 공적 기금이라는 건지 그 선이 너무도 모호합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모 씨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내 모은 돈을 기탁해 나비기금의 세 번째 출연자가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윤 의원의 딸이며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은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만들어진 시점과 윤 의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날 사이에 4년의 시간차가 존재하다 보니 장학금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SNS에 김복동 장학금과는 무관하다며 김 할머니가 딸에게 용돈을 줬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할머니가 딸의 등록금을 건네던 날을 기록한 글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딸이 기부했다는 나비기금이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데 자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가수 이효리 씨 등이 기부한 나비기금은 2013년 6월 전까지 정대협 법인 명의가 아닌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금을 받아왔습니다.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나비기금은 목적 사업에 맞게 쓴 뒤 잔액을 2016년 1월 정대협 계좌로 입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네, 이번 윤미향 의원 논란으로 기부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대협 정의원 나눔의 집이 기부자의 뜻과는 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다 못한 일부 후원자들은 집단으로 기부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보냈던 후원금 내역이 빼곡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낸 지 어느덧 4년. 하지만 음식점 주인 김용호 씨는 최근 후원을 끊었습니다. 후원금 횡령 의혹이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보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했었던 건데 현금 쌓아두고 부동산 매입하고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팔찌와 같은 후원 물품까지 구매했지만 이젠 그동안 냈던 후원금 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할머니들한테 죄송스러워지고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자마자 후원자 6명이 함께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반환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 가운데 성범죄 피해 합의금 900만 원을
할머니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던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죠. 할머니들의 노후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라고 돈을 준 건데.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정의기억연대 후원자들 가운데 반환 소송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요.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소명해야 될 것 피할 생각이 없고요. 제 직을 핑계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네, 뭐 소명은 했지만요, 김 교수님. 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뭐 기존의 입장 그냥 유지하는 그런 선이고 사과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안성 쉼터에 취업시킨 것하고 개인 계좌로 이제 받았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딸 유학 경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회계의 어떤 투명한 그런 처리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뭐 가족 돈이다, 남편 돈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아주 명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왔는지 뭐 이런 설명보다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설명이 오히려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시키기보다는 답답함을 더 늘린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네, 윤미향 의원도 보니까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 할 때도 불체포 특권 같은 의원 권한에 자기가 기대어서 뭐 검찰의 수사를 안 받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윤미향 당선인 금요일날 있었던 기자회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그래도 좀 바람직한 얘기는 이거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의원의 현직 의원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검찰 수사를 좀 지연시켜 그러진 않겠다는 거. 왜?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역 의원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패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걸 쓰면 안 된다. 왜냐?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의원 되기 전에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종의 돈과 관련된 개인 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역 의원이 쓸 수 있는 방패를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윤미향 당선이 이제 의원이 됐죠. 아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를 좀 지연시켜 하진 않겠다는 거. 아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럼 이 얘기대로 하면 검찰이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가정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의원님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번 논란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의 조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아니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윤미향 국회의원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할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의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의 조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보니까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초기에는 민주당 게시판 또는 지지자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고 문제의 추이는 그 검찰 조사를 넘어가고 재판하면서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사실 논쟁이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권리당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 목소리냐? 저는 현재는 공방 수준이지 전체의 어떤 대부분의 목소리다라고 하기에는 소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당에서 지금 이미 이 당의 입장, 그러니까 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굴복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대변인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사실 또 이렇게 기자들 좀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면들은 사실상 당이 완전히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져서 앞으로 민주당이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대권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논란이 많은데요. 어제 또 추가로 의혹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조성되기 전에 어떻게 딸이 이 장학금을 받았느냐 이거죠. 사실은 이제 요새는 워낙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면 뭐 상대 정파나 언론사에서 SNS 쫙 봐요. 그래서 글과 중에서 이제 문제 있는 것도 체크해내는 건데 지금 한 언론사가 윤미향 당선 2012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다. 본인 딸이 그래서 이제 음대에 입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어만 보면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날짜가 2012년이거든요. 그럼 저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조성되기 전이라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학금 조성도 안 될 때도 무슨 장학생이라는 거야? 혹시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이 있으니 정 의원 측과 윤미향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해명자를 냈습니다. 저건 공식적인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할머니가 생전에 윤미향 당선인 부부하고 그 딸이 예뻐했기 때문에 등록금에 보태라고 용돈을 준 거, 그걸 받아서 쓴 걸 우리가 그냥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윤미향 당선인과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의 해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떤 할머니가 용돈 주신 걸 그냥 장학금, 입학금에 보탤 때, 할머니 장학금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게 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구의 회자가 됐었냐? 다른 워낙 의혹들이 많으니 저런 것까지도, 이상한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인데 무슨 장학금이야?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하나씩 다 검증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윤미향 의원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입장을 소명하는 기자회견 전에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맹도 꽤 길었죠. 근데 이번에 논란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가 좀 달라진 걸까요, 교수님? 이거는 좀 자신이 유리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김복동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5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구성이 된 것은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어떻게 이걸 먼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안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어떤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안 되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의혹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들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주면 국민의 답답함이 조금 일찍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좀 지적이 나오는 게 나비 기금입니다. 네.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인데 네. 이 나비 기금의 후원금 계좌 역시 이제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이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비기금과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라는 어떤 부분이 2012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밝힌 것이 2억 8천만 원이 개인 계좌로 받았지만 거기서 5천만 원을 정대협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나비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얼만큼 쓰여졌고 개인 계좌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시 정대협으로 갔다. 이 부분이 당시 기자회견에도 아주 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냥 넘어가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어떻게 허술한지가 사실은 이 다음 이 검찰 조사에서는 물론 밝히겠지만 윤미향 당선자가 두고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허술했는지가 굉장히 초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동료 의원이죠.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말이 아닌 증빙 자료로 제시했어야 된다면서 윤미향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안 하면 횡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당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국정조사 얘기까지도 나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압박성인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벌써 압수수색을 2번이나 하면서 수사에 어떤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의 입장에서 지금 뭐 여당 측에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좀 허술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가야 될 어떤 상황은 안 빚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거는 그만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보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혹되는 부분을 다 규명을 해라.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나눔의 집의 경우는요. 기부금을 환불해달라, 환불할 수 있냐 이런 문의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거 뭐 목적과 다르게 엉뚱하게 사용됐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 후원금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증여인데 이거를 어떤 특조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정하고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는 건 이제 기부금에 관한 법률인데 계획서와 달리 이제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에 모집 등록 말소할 수 있고, 그러면 모집한 금품은 기부자가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는 이건 증여입니다. 법적으로 매매가 증여 돈 주는 거는 증여는 한 번 준 걸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증여가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증여를 받는 그 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돼서 그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으로 등록된 것이 말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집도 마찬가지고 가정이에요. 정의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등록 말소가 되면 그럼 이전까지 받았던 기부금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낸 분들이 나 지금 나무의 집이랑 정의연을 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내 돈 가지고 딴 데 쓴 것 같은데 돌려주세요. 이건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길 수는 없고,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증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대로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그 단체 등록이 말소되면 그러면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또 황운하 의원 관련된 얘기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화제의 초선 의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으로 이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돼서 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이 경찰이 조건부 의원 면직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4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뤄왔던 경찰이 그러게요. 개원 전날 딱 했습니다. 예, 바로 전날 오후 5시 5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게 부적절하냐면 사실상 경찰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의원 면직을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직을 유지를 시켜야만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의원 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당사자가 국회에,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를 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계속 경찰청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겸직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내겠다,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다가 전날 이렇게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는 묘수를 지금 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지금 방안이 하나 생기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실은 미리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언론이라든지 혹은 비판의 목소리를 또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하루 전날 이렇게 함으로써 비판 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지는 그런 묘수를 뒀다는 그런 비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이 황운하 의원이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 절차가요. 그러니까 면직 처리된 것이 취소가 되고, 그때는 이제 경찰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징계를 받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시작은 사실 선관위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냐면 기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소가 곧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 그래서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당선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런 이중의 어떤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된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경찰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는 그런 해법을 통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황운하 의원이죠. 이제 의원의 어떤 운명을 가늠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 의원의 겸직 논란에 대해서 뭐 다들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조금 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털고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조건부 의원 면직 경찰에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죠. 뭐 경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앞서도 보셨지만 관련 범용 검토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제 비판이 좀 피해나가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좀 개운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공무원들 앞서 말씀이 좀 나왔지만 앞으로 공무원들 저 문제 있을 때 사표 내고 그다음에 의원 출마할 때 계속 이걸 또 전가의 보도처럼 이 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계속 좀 나올 수는 있죠. 네. 네, 하나 더 짚어볼 소식은요. 대통령 아들들의 재산 갈등 이야기입니다.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복 형제 이야기인데요.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과 많은 분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남북관계에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2, 제3의 김대중 대통령이 속히 나와주시기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평론가님, 논란의 핵심을 좀 보면은 이제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 그리고 이제 동교동 사저 한 지금 다 합치면은 40억 원 정도 된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교동 사저가 30억 원이 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금 김홍걸 의원이 공직자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약 한 32억 5천만 원에 이게 등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라고 지금 이 사저를 등재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억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노벨 평화상 상금이에요. 상금이 10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한 9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이제 그 8억을 예금으로 해서 그 예금 수익을 이제 그 불이익을 돕거나 했는데 이것 역시 김홍걸 지금 의원이 인출해 갔다는 거예요. 그 꼬박꼬박 나오는 어떤 이자가 안 들어왔다. 김대중 기념 사업에서는 알고 봤더니 다 인출한 게 아니냐. 인출한 상황이 드러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소송을 서로 양쪽 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김 교수님 좀 여쭤볼게요. 이 두 형제가 워낙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재산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안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호 여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처죠. 차 여사의 어떤 이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원래부터 좀 관계가 나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유언장 문제죠. 유언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들, 그러니까 동교동 사저하고 노벨상 이 부분들을 기념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쓰고 또 지자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당을 한다면 나머지 것들을 3분의 1씩 나눠서 한다. 뭐 이렇게 좀 유언장은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공증을 안 한 것 같아요. 공증을 안 했는데 공증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전처의 소생과 나중에 계모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부친이 사망할 경우는 이제 단절이 된다. 그러면 이제 김홍걸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유일한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이 재산들을 다 가져갈 수는 있는 것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아들들의 어떤 갈등, 재산 싸움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호사도 유지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사업, 기념 사업에 쓰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전액을 다 놓고서 이 삼형제가 합의하에 뭐 김홍일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돌아가셨지만 삼형제가 다 같이 좀 협력하는 모습이 지금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 경우에 법적 효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언장이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예.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유언장에는 5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 구수증서부터 해서 비밀증서까지 녹음증서까지 5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5개 형식 중에 하나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본인의 자필증서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언장을 막 쓴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주고 내용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주소, 주민등록번, 이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이 꼭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필을 쓰는 거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호 여사의 유언장이 어떤 형식으로 전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홍걸 씨 측에서 유언장은 무효야라고 이제 소송에서 과정에서 주장을 한 걸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장 형식 중에 한 가지 형식을 채택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법에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갖춘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갖췄다면 김홍걸 의원 측에서 유언장은 무효라는 얘기는 형식상 무효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봐서 유언장 자체 효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법적인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만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상 이희호 여사는 그 김홍업 씨와는 친모가 아니니까 계모잖아요. 같은 가족으로 그러니까 계모잖아요. 그런데 친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그 법정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친부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상 계모인 이희호 여사하고 김홍업 전 의원, 김홍일 전 의원과는 법적 관계가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언장이 만약에 진짜 김홍걸 의원 주장대로 무효라고 하면 그러면 유일한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이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모든 법적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저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김홍걸 의원이 걸어놨다는 것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김홍걸 의원이 쓰지 못하게 내가 좀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또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놨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놓으려면 뭐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보니까 등기동거 사인 증여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김홍업,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진데 이렇게 되면 김홍업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호 여사의 유언장의 내용이 유언으로서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 그리고 우리 형인 전 김홍일 의원 쪽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준다는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증여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사인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주장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그 주장이 이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처분을 걸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정 싸움은 본안 소송 해봐야 하는 거지 지금 누가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삼형제가 같은 날 유언장에 날인을 했어도 이거는 효력이 그러니까 유언장에 날인했으니까 삼형제와 어머니의 의사가 거기다 표시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김홍걸 의원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자 유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장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인 김홍업 전 의원은 설사 그게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준다는 증여의 의사는 표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증여의 의사라는 것이 돌아가시면 효력을 발생하게 한 거니까 사인 증여 아니냐.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이 김홍걸 의원의 그 유산으로 기념 사업을 이어갈지 고민하는 단계다 이러는 것 같은데
기념 사업이 혹시 또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유산이 어디로 간다. 이거는 뭐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보는 이들이 지금 눈살을 찌푸리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김홍걸 의원은 내가 이 돈을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념 사업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념 사업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이 돈을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김대중 2호 기념 사업회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김홍업 전 의원이 이사로 있는 권노갑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 그럼 기념 사업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들들끼리 서로 기념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아버지와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아니 기념 사업회를 아들들마다 다시 만들어서 다시 다 그렇게 한다. 이건 이 권노갑 이사장도 사실은 바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 이외에 그 뜻을 계승하겠다는 내가 더 뜻을 계승하고 있어. 이런 다툼은 사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찌됐든 눈살을 찌푸려가게 한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교수님께도 한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 아니십니까? 그 또 관련된 노벨 평화상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이렇게 아들들 간의 어떤 재산 다툼 모양새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특히나 여기에는 노벨 평화상 이제 상금으로 받은 8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지만 국민 전체가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쓰느냐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네, 지금까지 3명의 초선 의학이 나눠봤는데요. 방금 말씀 나눈 이 재산 갈등 소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들으면 탄식할 정말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의 신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태양의 신 아폴로는 요정 다프네에게 빠져 일방적인 구애를 시작합니다. 아폴론의 집착을 거부하던 다프네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자 결국 삶을 포기하고 월계수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나무로 변한들 아폴론의 집착은 끝나지 않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 항상 머리에 쓰고 다녔습니다. 황금 투구를 버리고 월계관을 택한 아폴론의 행동은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당사자인 다프네에겐 공포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정신까지 파괴하는 스토킹은 신화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과 단골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음 날 단골 손님인 이 남성이 여주인을 살해했습니다. 우발적 살인으로 보였지만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면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언니가 가라 하면 그래가지고 욕하고 이렇게나 또 오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완전 미칠 정도로 10년 단골이었던 이 남성의 정체는 스토커였습니다. 수개월간 밤낮으로 걸려온 그의 전화 100통. 집착이 무서웠던 여주인은 경찰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해답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 보냈더라. 그리 이야기 들었다고. 사건이 되나? 스토킹은 위험한 범죄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아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음까지 부르는 스토킹은 단순히 8만 원짜리 경범죄가 아니라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단호한 거절 의사에도 10번이나 상대방을 찍는 건 반대로 다프네를 향한 끝없는 난도질, 사랑을 빙자한 스토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빅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과 관련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면서 한인 사회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수일 기자, 현지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시위가 닷새째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위 현장에서는 19세 청년이 신원 미상의 인물이 쏜 총을 맞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미네소타주에서는 한인 상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류와 미용용품 상점 등 한인 점포 5곳이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었는데요. 인적 피해는 없지만 물적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제외 공간들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안전문자 등을 통해 시위 현장 접근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시위 현장을 보도하던 CNN 기자가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죠? 네, 시위 현장을 보도하던 CNN 기자가 생방송 도중에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마르 히메네즈 기자는 이날 새벽 5시쯤 주 방위군 바로 앞에서 생방송으로 앵커와 문답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경찰 5명이 기자와 스태프들 주변으로 몰려들어 그의 두 손을 뒤로 돌린 뒤 수갑을 채우고 구금했습니다. 기자가 체포하는 이유를 수차례 질문했지만 이유를 설명하는 경찰은 없었고 이 과정은 CNN 아침 방송에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지금 방금 화면을 보니까 CNN 기자가 생방송하는 중계 연결하는 도중에 바로 잡혀서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응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더군요.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까지 시위를 들어온 시위대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지지자들한테 선동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백악관 앞으로 모여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위가 흑인과 관련된 이 인권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이것이 자꾸 폭동화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1992년 LA 폭동 때 유사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들을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그 당시에 약 한 53명이 죽고 4,000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7억 5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억 5천만 달러의 40%가 한인 그 상점들, 한인 교포들의 피해였어요. 이번에도 지금 한인들의 어떤 상점들이 약탈되고 있다라고 보도에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LA 폭동처럼 또 이게 한인들의 어떤 피해가 늘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영상을 보면은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예. 한인 점포 피해 굉장하다고요. 물적 피해 있다고 하던데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인 가게가 피해를 본 데가 미네소타거든요. 제가 1년 전에까지 있었다가 이제 온 데인데 예. 지금 뭐 LA 폭동 때처럼 그때는 한인들이 일정 부분 타겟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가게들이라든가 뭐 이런 점포들을 파괴하거나 뭐 이런 장면 속에서 그냥 하나가 이렇게 좀 들어간 거지 한국인이 거기에 뭐 집중적으로 피해의 어떤 대상으로서 뭔가 이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사실 부정적인 언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흑인에 대한 뭐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쉰다고 그러는 것을 계속 눌러가지고 이걸 사망케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해소시킨다고 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위무시켜야 되는데 이 데모대들에 대해서 폭도다 뭐 이런 일방적인 어떤 규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 사안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s move against Hong Kong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measures that are diminishing the city's long-standing and very proud status. This is a tragedy for the people of Hong Kong.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Therefore, I am directing my administration to beg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policy exemptions that give Hong Kong different and special treatment. 네,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박탈을 당장 한 거는 아니고 그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이 담겨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격화가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저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해요. 물론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반응한 거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절차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는 절차를 시작하면 절차를 끝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와중에 중국과의 어떤 타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기대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뉴욕 증시 상승에 반영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은 약하다라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해석들은 가능한데 그런데 워낙 이 문제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러설 수 없는 문제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무역 갈등, 경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 체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까지 미국의 칼을 들이미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여서 과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지금으로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죠. 네, 중국의 반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황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중기관지죠. 당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큰 대가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이 뭔가 초강대국끼리의 이런 전면전까지도 불사하겠다. 뭔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약간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황구시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그런 신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사실은 미국이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에 대한 혜택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이 홍콩과의 무역에서 벌어지는 이득이 지금 미국이 챙기고 있는 이득도 같이 소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홍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국같이 관세를 높인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무역 단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만큼의 무역 흑자도 미국으로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강대강의 어떤 그런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이제 밀어붙이는 데에는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 책임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얻고 있고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결 국면을 촉발시키면 촉발시킬수록 내부의 어떤 단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지지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사실은 지금 중국을 더 때리는 그런 장면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중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주 사드기지에 지금 한밤에 기습 수송이 됐습니다. 먼저 국방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한미군 성주기지에 대한 지상수송을 지원했습니다. 주한미군 성주기지는 기존 골프장 시설을 대규모 개선 공사 없이 사용하여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 개선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해석들이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네.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의 외교적으로 어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중국 측의 입장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 종류, 동일 수량.
으로 교체했을 뿐이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한 게 미국 측의 어떤 미국의 소리라든지 이런 보도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금 업그레이드라는 건 성능이 좋은 것으로서 다시 바꿨다. 이렇게 지금 미국 일부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어떤 협상 속에서 3브런치를 했잖아요. 하나는 추가 배치 없다. 그 다음에 미국 미사일 이 편입되지 않는다. 방어 시스템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 설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절대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체했을 뿐이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주 살얼음 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완전히 거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 타이밍을 충분히 외교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이밍을 잡았다고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 교체까지도 하지 않은 상황이냐라고 우리나라 정부도 충분히 지금 상황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 미국과의 어떤 뭐랄까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조심조심 접근하는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대북 문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드 교체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정부가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 정상회의 하는데 플러스해서 다시 선진국가인 한국까지 올해 가을쯤에, 9월쯤에 만나서 이 확대 회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 게 저희한테는 이익일까요? 근데 사실은 G7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가장 선진국 7국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G8 그래가지고 G8에 들어간다면 사실 국가적 영광인 거죠. 정말 선진국이 된 거죠. 초선진국이 되는 초선진국이 거죠. 그냥 네. 선진국도 아니고 G20보다도 더 높고 G8에 들어간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 G7이라는 초선진국들의 모임에 우리나라를 공식 초청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진위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거 초청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안 가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공식 초청을 했다고 하면 꼭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국격이 조금 전 세계에서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초청하면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가사리한 사람이고 기존에 있었던 외교적 프로토콜 같은 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G7에 여기에 초청해가지고 불러준 대가를 다른 거 뭔가 요구하지 않을까. 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 뭐죠? 방위비 분담 문제 있습니다. 예. 그 문제. 한국 우리가 대우해줘서 G7에 초청해줬잖아. 마음만 내가 기분 좋으면 G8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위비 돈 더 내놔.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미국 대통령이라면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트럼프예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문법, 외교적인 문법 다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나서 뒤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 거죠. 네,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약간 이제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서 그건 좀 고치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하필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불일치 딜레마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모두 다 줄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자기 편에 줄을 서라.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곧 직면할 것이고, 지금 사드 때부터 사실은 직면해 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어떤 실리적 차원에서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선택을 회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고 하죠.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점점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무거운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만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소식, 민간 기업의 세계 최초 유인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이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뿜어내며 하늘로 아주 높이 솟아오릅니다. 시속 27,000km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 우주선 안에는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으론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겁니다. 발사 후 19시간 뒤면 400km 상공의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춤으로 표현하는 방역 수칙입니다. 개그맨 유세윤 씨가 흥겹게 춤을 추고 있죠. 그냥 막춤이 아닙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5가지 수칙, 손 씻기는 30초, 기침할 땐 옷소매 등을 동작으로 표현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방구석 클럽 캠페인 영상인데요. 클럽 같은 유흥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대신 안전하게 집에서 춤을 추며 즐기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재치 있게 당부하려는 방역당국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끄네요. 마지막 소식, 코로나19를 이겨낼 음악의 힘입니다. 마스크를 쓴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의 열정적인 지휘에 맞춘 합주 장면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서울시향 공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향은 이 음악회를 공개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음악의 힘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영상은 지금도 서울시향 SNS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첫 주,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하 국민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도 일주일에 기존 3장에서 5장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주 수요일 한국은행이 2020년 1사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으로 성장이 부진했고 환율도 상승한 만큼 국민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순차 등교 지침에 따라 등교할 예정입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선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관리 등 개별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추념식이나 참배 일정은 축소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홍 앵커, 어제 30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덥던데요. 오늘도 더위 좀 조심해야 되나요?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7월 초순에 해당하는 더위인데요. 서울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은 27도, 대구 26도입니다. 네, 갑자기 더워지니까 자외선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얼굴 타는 거 굉장히 싫은데 자외선 지수는 좀 어떻습니까? 네, 기온이 많이 오르는 데다 볕도 세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나 양산 꼭 챙기셔야겠네요. 그나저나 내일은 새로운 달의 시작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날씨 좀 전해주세요. 네, 월요일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매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소식을 안 전해드려도 될 만큼 빨리 좀 호전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